자, 오늘은 교과서 128쪽 전자기 유도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이, 좋아요가 있네. 이건 나중에 필요해가지고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눌러야지. 두 번 누르면 안 돼. 구독을 한번 눌렀어요. 응. 눌러야 되는 상태예요. 눌러져 있는 상태로 누르면 안 되지. 자, 그 발전기의 원리부터 할 건데, 그 전자기 유도의 이용 중에서 암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기.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기 에너지 없이는 이제 우리는 생존 자체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고 고층 건물에 그 물을 공급하려면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공급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 있으니까 우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발전기의 원리부터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 그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도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설명할 때 그 자기 손속의 변화를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때는 이제 수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힘드니까 좀 정성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자기 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 손속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그 자기장이 세다라는 거고 코일을 통과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자기 손속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정의했던 방식이죠. 오리지널 방식. 예. 코일면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과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변하면은 유도 전류가 생기죠. 아니면 자기장을 냅두고 면적을 분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면 중에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중에서 그냥 이 방법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정석대로만. 요거 할 때 약간의 요령은 90도 단위로 살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전류의 형태를 예상하면서 좀 보면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전류의 형태가 교류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자체는 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 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점을 미리 얘기를 하면 전류가 0인 순간이 있죠. 전류가 0인 순간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를 보면요, 구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0인 순간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라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90도로 끊어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딱 90도 간격이죠. 위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90, 180, 270, 360. 그래서 요만큼이 한 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도 간격을 보면 특징적인 점들이 이제 요런 지점들이 되는데, 요 지점은 특징이 전류가 최대인 지점이죠. 전류가 최대인 지점은 당연히 그 전과 후를 보면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인 점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특징적인 점들은 전류가 0이거나 혹은 전류가 최대인 지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특정적인 지점들 사이를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제 코일이 회전을 할 건데요. 이게 발전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영구자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N극과 S극은 이렇게 분리되지도 않죠.
예, 여러모로 잘못된 그림인데 보통은 이렇게 그림 많이 그립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자기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실제로는 이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 안에 여러 개로 감겨 있는 여러 번 감겨 있는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고리도 한 개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요 순간은 보면 자기장이 요 방향인데 요 면은 지금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성분이 없죠? 이 지금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의 수직인 방향은 요게 수직인 방향인데 그 방향 성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 중에서 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0입니다. 따라서 자기 선속이 0입니다. 이 순간은. 반면에 요 순간은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 그냥 요 자기장의 크기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셀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이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바뀌는 동안에는 자속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속이 0에서 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럼 그 사이에 임의의 각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한번 구해볼까요?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그럼 요 순간 한번 봅시다. 요 순간 한번 잘 보면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요 방향이고요. 얘는 계속 안 변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직인 방향 성분이 이제 요 방향이 되겠죠. 요게 나란한 방향 성분 되고요. 나란한 방향 성분 앞으로 안 그릴 겁니다. 한 번만 그려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죠. 자기 선속의 정의가 요 도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중에 도선 코일이 이루는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과 그 면적을 곱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순간은 지금 자속이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중에서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의 자기장 방향하고요. 그다음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다 반대다? 반대죠.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수직 성분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방향대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보면 전류가 요 긴 쪽으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긴 쪽에서 나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총 4개 중에 하나를 한 겁니다. 첫 구간 90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요,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이 순간과 이 순간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혹은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얘기를 안 한 거고요.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러니까 0도보다 요 각도보다 크고 요 각도보다 작은 요 사이에는 요 빨간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간 한번 봅시다. 이제 요 순간부터 요 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순간은 자속이 최대이고요. 요 순간은 또 자속이 얼마고? 0이죠. 그러면 요렇게 90도 동안 바뀌는 동안에는 자속이 어떻게 되겠노? 최대에서 0으로 가니까 감소하겠죠. 일단 자속이 감소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코일면은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지.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전류의 방향을 찾아봅시다. 일단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이 중에서 수직 방향은 이번에는 요 방향이죠. 코일면의 수직인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요령은 요 자기장을 표시할 때 꼬랑지를 코일면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해를 하면 됩니다. 수직 방향하고 나란한 방향, 수직 방향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 감소하는 경우에요? 감소하는 경우니까 원래 자기장의 수직 성분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전류가 이번에는 짧은 도선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색깔을 그래서 다르게 했습니다. 긴 도선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아까랑 다릅니다. 이해하고 있나? 네. 자석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의 수직 방향하고 면의 수직 방향하고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까지 해놓고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자 요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얘랑 얘 사이. 자, 여기는 지금 긴 쪽에서 들어가서 짧은 쪽으로 나왔고요. 여기는 짧은 쪽에 들어가서 긴 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요 순간하고 요 순간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요 순간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류의 순간이 바뀐다라는 것은 전류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미적분을 배우면 더 쉬워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데 자속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게 유도기전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최대면 하나는 0입니다. 무조건 그런 관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미분 그 사인 코사인 미분 배우고 나서 한번 여기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얘가 전류가 0이기도 하면서 전류가 0이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죠. 이 구간이 전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럼 자속이 최대이고 유도 전류가 0인 순간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그 그래프로 보면은 요 순간 아니면 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전류가 0인 순간 자속은 최대인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절반 정도 했네요. 또 이어서 해봅시다. 자, 여기는 자속이 0인 순간이에요. 여기는 자속이 최대인 순간이죠. 그럼 자속이 0에서 최대로 변하면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예, 증가하는 거죠. 이제 패턴이 똑같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수직 방향 성분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 순간 보면 원래 자기장은 요 방향이고요. 그 중에서 수직 방향은 요 방향이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의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유도 전류가 요 짧은 쪽으로 들어와서 긴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됩니다. 자속이 증가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까? 그냥 한번 추임새로 넣어본 말이에요. 늘 익숙하지 않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면요. 자, 다시 한번 또 약간 위로 보십시오. 그럼 요 순간이 또 특징적인 지점인데 자속이 0인 순간이죠. 자속이 0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직전과 직후를 보면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특징적인 점들 중에서 요런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 직전과 직후의 전류의 방향 같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 직전과 직후의 전류의 방향 부호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속이 0인 요 순간이 결국에 전류로 치면은 전류의 크기가 최대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류가 최대로 흐를 텐데요. 방향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직전하고 직후하고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이 짧은 쪽으로 들어와서 긴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전류의 방향을 구하려면요, 이 순간으로 놓고 보면은 힘들어요,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이 직전과 직후로 봐야 돼요. 이 직전으로 구하든지 직후로 구하든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마지막. 그러면
이 순간은 자속이 최대고요. 이 순간은 자속이 0이죠. 철수 아니고요. 방심하고 있었지. 그럼 요거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속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의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요 방향이고 이 중에 수직 성분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자기장의 수직 면의 수직인 방향 요 방향이고요. 자속이 감소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요 방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긴 쪽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아까랑 좀 직전이랑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검증해 보면 자속이 최대인 순간 직전과 직후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전류는 그러면 0인 지점을 지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요 순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속이 0일 때 전류는 뭐가 되겠노?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은 직전 아니면 직후로 보면 되죠. 여기 직전이 보이니까 요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맨 처음 상태하고 똑같은 순간입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요 순간이 곧 맨 처음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순간이 자속이 0이고 역시 전류가 최대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인 과정의 일부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 계속 돌아가고 있는 순간에 한 카트를 이렇게 한 주기를 끊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직전이나 직후의 방향하고 같은데 직전은 바로 요게 직전이 되는 거고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처음 순간하고 똑같은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은 이게 되는 거고 이 순간의 직후는 이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과 직후의 방향이 같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긴 쪽으로 들어와서 짧은 쪽으로 나가는 요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로 그러겠죠. 이거는 위아래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로 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에 요 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 자기력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지금 속도의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요 방향이지. 그러면 속도의 방향을 또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향하고 그다음에 아랫방향. 손바닥 방향을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면 제가 그냥 설명했던 방법으로 하자면 그럼 엄지가 이쪽을 향하거든요. 근데 전자는 음전하니까 반대 방향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거꾸로죠. 이렇게 봐도 되고 그냥 양전하가 움직인다고 보고 봐도 돼요. 전류 방향 하려면. 그럼 결국에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거든. 그러면 요 방향으로 속도 방향, 자기장 방향 하면 요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거든요. 그럼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니까 그게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해보면 여기나 여기는 자기장하고 속도 방향이 이렇게 하면 좀 근데 자기력으로 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어차피 지금 축에 의해서 고정된 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상쇄가 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반대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반대니까 그래서 상쇄가 되고 요 부분은 또 계산해 보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받는 힘으로 굳이 그게 편하다면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나는 더 어렵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주기적인 부분이 좀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순간에 또 그러니까 매번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속의 변화로 하면 딱 90도로 끊어서 통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90도씩 끊어가지고 그 통으로 보면서 패러데이 법칙으로 그냥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원리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면 전류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전류가 생산이 되게 되고요. 여기 송전 과정에서 변압을 하기 용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정까지 이 상태로 송전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교과서에 일부 있고 지금 제가 가져온 요 화면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것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아마 그냥 한번 설명 듣고 나면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따로 프린트에 넣진 않았습니다. 그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쩌면 우리 생존하고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 있는 얘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얘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요새 주변에 많죠. 이 하이브리드 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력원인 내연기관 엔진과 그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에는 전동기가 엔진을 보조해서 이제 도와줍니다. 이게 가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속일 때는 저속에서 가속할 때는 전동기가 좀 많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고속에서 정속 주행할 때에는 엔진만 사용합니다. 그 하이브리드 차 말고 일반 차도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는 굳이 전기를 쓰지 않고요. 일단 감속 시에는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 자동차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거든요. 배터리 들어가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헤드라이트, 그리고 자동차 내부등, 또 시동 걸 때 이럴 때 다 계속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가 필요한데 충전식으로 쓰는데 충전은 언제 하느냐?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정차에 있을 때 충전을 하게 됩니다. 주행할 때는 충전 안 합니다. 그냥 주행할 때 충전하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 유도전류가 그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데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면.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정차할 때만 그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해하면은 이제 방전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요새 블랙박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블랙박스를 계속 켜놓으니까 이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전압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게끔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전압이 완전히 일정하진 않아요. 좀 약간 전력이 떨어지면은 전압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감지해서 아 이제 다 돼가구나 싶어서 전력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작동을 하거나 이제 배터리가 오래돼서 급격히 방전이 돼버리면 이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보험회사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보험 들어있으면 1년에 한 2번 정도는 공짜입니다. 방전됐을 때 와서. 근데 귀찮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내 위주로 주행을 하니까 집에 가면 집 주차장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냥 꺼놓습니다. 수동으로 그 블랙박스를. 그러면요. 그거 좀 응? 뭐라고? 아 그래?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기계를 좀 그렇게 완전 맹신하지는 못해가지고 방전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꺼놓는데 요새는 잘 나와가지고 켜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차단돼요. 금속 탐지기 좀 있으면 수능 치는데 수능장에서 화장실 갈 때 그 금속 탐지기로 한번 검색하고 가거든요. 네, 진짜 합니다. 복도 감독관이 그 남학생이 시험 치는 장소에서는 남선생이, 여학생이 시험 치는 장소에서 여선생님이 복도 감독을 하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와서 다시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검사를 하고 갑니다.
안에 전자기가 있는지. 그때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는데 금속 탐지기 원리를 보면 코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전송 코일이 있고 수신 코일이 있는데 보면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이 중에서 전송 코일은 전송 코일에는 교류 전류를 임의로 흘려주고요. 수신 코일은 따로 흘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수신 코일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판단하는 센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전송 코일에서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요 자기장만 생기거든요. 그럼 요 자기장을 보면요, 수신 코일을 보면 항상 면과 나란한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든 요 방향이든. 그러니까 요 수신 코일의 면에 수직 방향 성분은 거의 없는 거죠. 따라서 자기장이 변해도 수신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 손속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유도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근데 밑에 금속이 있으면 얘가 막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금속 조각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요 방향이 되었다가 요 방향이 되었다가 요 방향이 되었다가 요 방향이 되었다가 합니다. 그럼 얘는 자기 손속이 변해요. 얘는 자기 손속이 변하니까 맴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이게 복잡합니다. 유도 전류가 또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또 변해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은 수신 코일을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얘가 변하면 수신 코일의 자기 손속이 변해서 또다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매우 약하지만 감지할 수 있거든요. 이걸 증폭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있으면 이제 요게 일어나고 금속이 없으면 유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 있으면 감지하는 그런 수영장 장치가. 현실에 미리 휴대폰 숨겨놓은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길에 그때 또 죽으면 되지. 고공 두잖아. 여기 내기면 된 거죠. 굳이 뭐 핸드폰 놔둬서 뭐 하게. 그런 그 한불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보통 수능장에서 어떻게 해서 걸리냐면 시험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걸리는 경우 드물고요. 보통은 이제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했겠지. 다른 수험생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해요. 그래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 칠 때 사용 안 했고 몰래 사용했다 하지만 눈이 여러 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침에 내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아예 안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한 1년 남았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판독기. 자, 요거는 이제 그 카드를 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요 카드에 보면 요새 검은색이나 요거는 은색 있죠. 그리고 은색 있는 부분이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적 정보가 저장돼요. 한 70바이트 정도 저장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얘는 보안에 좀 취약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개인 식별 장치가 되어서 사람마다 N극, S극의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탁 지나가면은 요 카드 리더기에는 코일이 있어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개인 식별이 되는 거고요. 요게 카드 리더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 회사의 서버하고 연결되어서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카드 한도를 넘어섰는지 안 넘었는지 확인한 후에 승인을 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이 또 카드에서 서버에 저장돼요. 실제로 카드 잘라보면 코일 어떤데? 잘 잘라봐야 돼요. 카드를 자르면은 잘 안 보이죠. 이게 틈을 벌려야지 보입니다. 열려가지고 예, 자르면은 그 부분에는 이제 일부 선만 자세히 봐야지. 그게 아니라 누가 카드 걸린 걸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RFI 그 코일 기능이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그게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돈 카드를 잘랐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 못 본 겁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코일이 없으면 작동 안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밑에 다시 할 건데. 그 참고로 요즘은 이제 요 방식에서 바꾸려고 하죠. 거기 여기 보면 IC 칩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가바이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서 보안성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 카드 가맹점들 있죠. 97에서 98% 정도가 이제 꼽는 게 다 가능한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직은
그 끓는 거하고 굽는 게 다 거의 다 있어요. 동시에.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굽는 걸로 결제를 하는 게 보안상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끓는 거를 그 정보를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하면 그걸 복사해가지고 카드를 복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IC 칩은 그게 힘듭니다. 예, 이게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IC 카드에 나오고 자석으로 문질러나고 상관없어요. IC 카드는 자석 문제도 크게 문제 없는데 그 자석 부분은 네오디듐 자석으로 문지르면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교통카드 있죠. 교통카드는 이제 RFID 방식이라고 하는데 RFID가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아이디고 라디오파를 이용한 이제 방식인데 여기에도 코일이 있어요. 단말기에 이런 카드 갖다 대는 데 있죠. 그럼 여기에 교류 전류가 막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하겠죠. 그럼 이런 교통카드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정보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내다라는 거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교통카드 단말기, 그러니까 버스 카드에 있는 거나 요 카드 리더기는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배달 음식 시키면은 가끔씩 집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가져오면 휴대폰에 연결하는 모습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BHC 네. 아시죠? 그게 이제 왜 카드 회사랑 통신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경우는 단말기 자체가 인터넷이 되는 기기예요. 요즘에 BHC 뿌렸어. 그 다음에 NFC 방식도 있어요. NFC 방식하고 RFID 방식은 뭐 좀 차이점이 있다는데 저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NFC 방식도 비슷합니다. 결국에 이제 요게 그 삼성페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 이제 코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또 유도전류로 이렇게 송수신하는 거. 눌러놔야 되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뭐 이게 결제가 되게 편하죠. 예.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 있죠. 이 마이크 중에 다이나믹 마이크가 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축전기 마이크하고 앞전 마이크는 방식이 다릅니다. 축전기는 그 축전기 사이 간격을 조절해서 전기 용량을 변화시키는 거고, 앞전 마이크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몰라도 되겠고,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일단 코일하고 연구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코일이나 연구 자석 중에 하나가 진동판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코일이 진동판하고 연결되어 있죠. 소리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종파입니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을 해요. 공기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동판을 진동시키겠죠. 그럼 코일이 자석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니까 자석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생깁니다. 그 유도 전류가 이제 소리의 진동 패턴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하면 녹음이 되는 거고, 그걸 증폭기에 연결해서 스피커에 연결하면 이제 노래방 장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다. 자, 이제 문제 하나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 PQ는 레일 위에 있고요. 보는 것을 골라라. 자석이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는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른다 했는데, 저 P점을 지날 때는 가까워지고 있을 때죠. 가까워질 때는 자석과 유도 전류가 흐르는 코일 사이에 청력이 작용한다 했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가까워지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깁니다. 따라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저항 B 방향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걸 안 썼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N극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되죠. 오른손에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석의 속력은 P에서와 Q에서보다 작다 했는데, 자 보면 여기서 자기력이 왼쪽으로 작용하죠. 청력이 작용해서. 그래서 속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Q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Q를 지날 때는 이제 멀어지니까 당겨야 되겠지. 그래서 Q를 지날 때에는 오른쪽이 N극이 되고 왼쪽이 S극이 되면서 자석을 또 잡아당깁니다. 근데 그 방향이
역시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은 꾸준히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계속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자석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큽니다. P가 처음이죠. Q가 나중이고 나중이 더 작아집니다. 그다음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인데요. Q를 지날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Q를 질 때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부는 쭉 이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Q에서 P 방향이 아니라 P에서 Q 방향이죠. 내부는. 그래서 거꾸로 해놨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다. 밑에 사용하려고 써놨는데 위에다 그냥 그림을 그려봤네. 여기다 그려서 써라.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 고리 P가 1cm/s의 속력으로 X축에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여 자기장 영역 1, 2, 3을 통과합니다. t = 0일 때 P의 중심의 위치는 x = 0이고요.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2B0, B0로 균일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t =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얘가 매초 1cm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5초일 때는 요 위치에 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연습 삼아 크기하고 방향을 다 구해봅시다. 일단 요 길이를 L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얘의 속도가 1cm/s인데 그걸 V라고 두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0LV가 될 거고요. 일단 방향 한번 구해볼까? 방향 한번 구해보면 요 면적,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노?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보, BLB를 쓴 거고, 디귿자 브라보, BLB 쓴 거고요. 방향은 지금 면적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유도 전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보면 t = 13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13초일 때는 13cm인 위치에 있겠죠. 보면 1, 2, 3, 11, 12, 13, 14, 15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13cm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요게 길이가 2cm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있으니까 자속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유도 기전력이 0이고 유도 전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다 했는데 제가 밑에 10초일 때와 15초일 때를 풀이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우선 10초일 때 한번 먼저 보죠. 10초일 때 일단 요 파란색 영역은 뭘 의미하는 거냐? 요 도송고리 내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B0이고 들어가는 방향 요게 통과하는 면적이에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요 면적은 어떻게 되겠노? 감소하겠지? 반면에 2B0 영역 2를 통과하는 면적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요 감소하는 영역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0 LV가 될 거고요. 방향은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 되겠죠. 반면에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은 면적이 증가하죠. 면적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이제
EB0 LV가 되겠습니다. 그 자기장이 EB0니까. 근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두 효과를 더해 보면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면 되겠고요. B0 LV가 되고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구한 거예요. B0 LV. 그러니까 유도전류는 요 유도기전력에 비례하겠지. 이거를 이제 도선의 정항으로 나눈 게 전류니까. 그러니까 15초일 때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15초일 때는 영역 2를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고요. 영역 3을 통과하는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파란색 영역부터 계산해 보면 크기가 2B0 LV고요. 자기장의 크기가 2B0고 변하지 않는 길이가 L 그대로죠. 그 다음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고요. 빨간색 부분은 크기가 자기장이 B0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그대로 L이고 V 이렇게 되겠죠. 속도는 다 똑같죠. 그리고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계 방향이 같죠.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은 3B0 LV의 방향은 시계 방향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기전력의 크기에 전류가 비례하니까 요게 더 크겠죠. 이 순간이. 그래서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더 작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죠. 답은 4번이고요. 방금 한 풀이를 조금 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령이 약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차이가 결국에 B0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0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의 B0만큼 빼주면 돼요. 그 말은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쪽에.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되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는 없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그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고 크기는 B0 LV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아무거나 0으로 잡으면 되는데 나는 여기를 0으로 잡고 싶어요.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 말은 나오는 방향으로 2B0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3B0가 되면서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나오는 방향이 여기는 없고, 그럼 일단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 3B0 LV 그냥 바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못 쓰는 방법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그거는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하는 방법과 야매로 하는 방법을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중단원 2 전자기장과 우리 생활 추가 문제들 2시간 걸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